오늘의 플러스, 북중러 회동이 국제사회에 주는 의미를 알아봅니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승절이 우선은 이거부터 먼저 여쭤봐야겠네요. 우선은 전승절이 뭔가요? 이게 그 약칭인데요. 공식 그 전체 이름은 뭐냐면은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복잡해요.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트 세계 전쟁인데 이게 반파시스트 전쟁은 2차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앞에 중국은 앞에 붙인 그 항일 전쟁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1931년부터 일본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중국 침략을 시작한 거죠. 예. 거기서부터 중국은 기점을 두고 이 전쟁의 승리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항일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그 공산당 정권이 항일이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그게 기반이 돼서 사실은 그로부터 한 20년 지나서 전체 중국을 석권하고 사회주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현재 그 시진핑 정권, 공산당 정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의 중국을 완성하는 기념비적인 어떤 기일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군요. 예, 더구나 올해가 80주년이라서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80주년 남다른 의미가 더 더해진 이 전승절 행사에서 이번에 특히 눈여겨 보신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뭐 행사 있기 전에는 많은 언론들이 중국이 최첨단의 그 무기를 그 선보이고 그래서 중국의 그 군사력을 과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작 뭐 가장 관심을 끈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 중국, 러시아 세 정상이 66년 만에 한 자리에 서서 그 모양새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참석했다는 것 때문이고요. 그거를 만들어낸 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그러면 이 북중러 세 나라가 단순히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부여를 해야 될 대목이 있나 보죠?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가 보통 뭐 한미일에 대비시켜서 북중러 연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그 냉전 구도를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한미일 간의 그 정상 간의 회담이나 안보 협력은 뭐 긴밀하게 이루어진 반면에 북중러 삼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66년 만에, 그러니까 1959년에 중국 건국 10주년 때 한 번 모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김일성, 마오쩌둥, 후르시초프 이렇게. 그리고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만났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 지도자들이 역대로 이렇게 국제 다자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특히 김정은은 이번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다자 무대에 첫 데뷔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중러 삼국 정상들의 이렇게 그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이 붙여진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그 한반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에 대한 경계 우려가 얘기되고 있던 판에 분위기 속에서 이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뭐 우려 같은 걸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는 사실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 실각설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중국 내부는 뭔가 불안불안한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시국 속에서 전승절 행사가 개최된 것이 중국 내부에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전승절 행사가 국제 외빈들 초청해서 대규모로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승절 행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내 체제 결집과 체제에 대한 지지를 견인시키기 위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의 그 메시지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결국 이제 항일 전쟁 승리 기념일이지만은 그 전순절 행사의 메시지에는 뭐 일본을 비판하거나 미국을 공개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그런 그 전쟁의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다시 전쟁이 없어야 되고 우리가 외국으로부터의 공세 소속에서 우리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체제 단결 결집이 중요하다. 뭐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이면서 군사력을 감시하는 것은 중국 국민들에게 대한 어떤 자긍심, 긍지 이런 걸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시진핑 실각설이 일부 제기된 적은 있는데 저는 뭐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그 공산당 체제가 지난 개혁개방 정책 40년 동안 보면은 공산당 일당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그 정당성의 그 근거는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예. 경제 발전, 고도 성장을 실현시켰다는 것인데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부터 고도 성장의 신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공산당 체제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게 지금 충분치 않아요. 네. 경제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는 체제 안정, 체제의 그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북중러 세 나라 중에서 우선 중국과 러시아 관계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라는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쩔 때는 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먼 것 같기도 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예. 복잡한 관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련, 구소련은 1969년에 국경에서 전쟁까지 했습니다. 예. 그게 냉전 시대고요. 미국을 대상으로 사회주의가 결집하고 있을 때 사회주의의 서열 1위 국가, 2위 국가가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근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긴밀하게 협력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떤 특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긴밀해졌죠. 긴밀해진 이유는 결국은 공통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잘 아시겠지만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도 미국과 대립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그 공통 분모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 결합도가 보여지는 만큼 그렇게 그 동맹 수준으로 긴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에요. 예. 예컨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했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러시아는 중국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군사적 지지와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건 중국이 그런 이유는 일단은 그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 지원할 경우에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있을 수 있어요. 미국도 의식되고 있지만은 일단 경제 협력의 중요한 파트너인 유럽 국가들이 다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은 뭐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레토릭으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푸틴이 요구하는 만큼의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네. 그렇지만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은 러시아를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북중이 그리고 러시아까지 전부 다 같이 만났으니까 좀 더 앞으로는 중국과 일단 러시아는 더 밀착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약간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가 중재해서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그 어떤 접근이 시도되고 있잖아요. 회담도 있고 만약에 그게 성사된다면은 그거 생성돼서 미러 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 좀 곤욕스럽죠. 예.
그래서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는데 네. 그건 좀 뭐 미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크라이나 문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예상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고 네.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상정해서 중국은 어쨌든 러시아를 가능한 가까이 두고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국가는 지금 미국이라는 공동에 대응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야 되고 또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있어 보이는데 반대로요. 두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라는 공통의 대응이 없다고 상정한다면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협력해야 될 어떤 동기나 동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경제적으로 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도 않고요. 네. 또 이게 뭐 전략적인 측면이라는 게 결국 미국인데 미국을 빼놓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긴밀한 협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공감대가 강화되고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서 러시아의 그 주요 수출품인 원유나 가스가 갈 곳을 잃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중국으로 값싼 가격으로 중국으로 공급되면서 예. 지금 그런 에너지 분야의 협력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긴 해요. 예. 예. 이제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뭔가 이게 협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이냐. 예. 이게 빨리 타결돼 버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제재가 풀리고 이제 가스나 원유 수출이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 주요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협력의 동력은 좀 더 실질적인 약화될 수 있죠. 예. 네.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같이 공유하거나 협력할 만한 부분이 적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이후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좀 협력의 모멘텀이 생기긴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슈가 됐던 국경 문제라든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동해인데 북극해를 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뭐 이해관계라든가 그밖에 다른 그 이해관계 충돌은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진 않는군요. 이제 국경 문제는 대부분 타협을 지었어요. 해결을 했고 90년대 네.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가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그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항상 불안정하고 또 이게 러시아가 사실은 유라시아를 걸쳐 있는 대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아시아에 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라시아 지역의 그 주도권을 놓고 양국이 약간 경쟁적 측면이 있어요. 예. 중국이 하는 1대1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1대1로라는 것도 결국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면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어떤 세력권을 자꾸 이렇게 침범할 우려가 가능성이 그렇네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그 모든 문제가 미국이라는 공통의 대응 그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잠복돼 있고 그렇지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근본적으로는 좀 경쟁적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친한 사이인 것 같은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직접적으로 무기 지원하는 걸 하니까 중국이 바로 견제하는 듯한 행보도 보이고 중국과 북한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가까이 있는 네. 굉장히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아. 그렇지만은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 두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시진핑 들어와서는 정부 들어와서 사실상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예. 예.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런 북한을 지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시켜 왔어요.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2012년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들어선 이후 2018년까지 그 6년 동안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에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어요. 아, 그렇네요. 그건 최초의 중국 지도자는 최초의 그 어떤 행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시진핑의 그 정상회담이 2018년에 재개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을 전후해서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화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이거는 방치할 수 없다 하는 이제 행보를 보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1년 새에 무려 4번, 5번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면은 굉장히 좀 성가시고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굉장히 옆에 가까이 두면서 관리해야 된다. 특히 미국과의 경쟁과 대립이 고조되면 될수록 소위 말하는 북한의 그 완충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게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런 맥락에서 전승절 행사에 김정을 초청했고 또 굉장히 주목되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들이라 할 정도로 극진한 예우를 다 한 거예요. 예. 북한 지도자의 그러니까 푸틴과 거의 같은 반열에 놓고 예우를 한 거잖아요. 네. 예, 그거는 뭐 북한이 특별히 중국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이제 약간 소원해졌던 그런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지금 북미 회담 얘기도 오가고 있고 또 미중 간의 또 협상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일단 주변에 관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런 입장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서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참 부담스러운 존재다 이런 표현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중국은 엄청난 대국이고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왜소해졌는데 부담될 게 뭐 있을까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한반도라는 공간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해양 세력들이 항상 그 일본, 미국 이 한반도 경유에서 중국과 충돌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한반도를 완충지역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북한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중국은 바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미중 경제가 대립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잘 견인해야 되는 입장인데 북한의 입장은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이기보다는 미국이에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제재를 완화시켜야 북한이 경제가 살아나고 체제를 공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틈만 난다면은 미국과의 대화 접촉을 기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그 새로운 현상이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국경 지역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중국이 이게 역할을 못하게 되는, 그리고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위험하지만은 북한에 의해서 전쟁이 도발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북미 관계의 개선이 급진적인 개선, 2018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상당히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다. 그 모든 과정은 중국이 빠져서 진행되는 것, 특히 중국이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은 말은 잘 듣지 않지만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복잡다기한 외교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그렇다면 북한은 사실 어떤 노선이 굉장히 제일 1순위일까요?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친서방 노선 또는 친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도 국제사회에 나오겠다, 우리도 이제 많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걸 원래 추진하려고 했어 보였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아니면 요즘은 너무 냉랭하거든요.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더니 그냥 네라고 단답형만 대답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미국에게도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 지금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 북한은 상당히 체제가 독특하잖아요. 예. 그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보를 지키는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북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핵 무기를 예. 가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그 결과 지금 굉장히 강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나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북한에서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을 보유한 채로 핵을 인정받으면서 예. 그에 대한 제재를 푸는 거가 제일 좋은 선택이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그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해 있고 미국과의 어떤 타결을 해야 되는데 2018년에 한번 트럼프와 협상을 시도했다가 결렬됐죠. 결렬되고 실패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교훈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든든한 뒷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 뒷배가 중국에게는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북한에게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서 북핵 문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예, 중국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 3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스테레오타입처럼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예.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이 기조였는데 언제부턴가 참 명확하게 그걸 시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 제 기억에는 2022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붙어 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보면은 미중 간에 회담을 해도 항상 한반도 문제를 거론을 하고 그러면 중국 외교부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 그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 얘기를 항상 시진핑이 언급했다고 게재를 해요. 근데 그때부터는 언급이 안 돼요. 네.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담에서 그럼 안 언급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측 발표에 보면은 미국이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긴 했는데 네. 중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더 이상 안 해요. 그거는 좀 주목해야 될 변화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러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핵 보유국 북한 핵 보유국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다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예.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워낙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 보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계속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걸 의식해서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기 차원에서 북한을 고려하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좀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태도가 바뀐 이면에는 미국의 태도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 미국도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부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더 이상 그렇게 압박하지 않고 있어요. 예. 협상도 하지 않고 있고 예. 반면.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 책임이다. 미국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굳이 북한을 자극하게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런 지금 현재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 빠져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시진핑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이어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그 결과 북한도 미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참했었고. 네. 그러니까 핵을 보유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앞서 일부에서 교수님이 왜 중국 입장에선 북한은 성가신 존재다 이런 표현도 같이 곁들여 주신 예, 이유가 맞습니다. 이제 예. 확실히 이해가 말을 돼요. 안 들어요. 핵실험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북중강에서는 이례적인 톤으로 강한 톤으로 예. 시진핑이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행시켰던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의 견제와 압박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 뭔가 우군이 많이 필요하니까 북한의 존재도 더욱더 중요해졌을 텐데, 그럼 북한과 관계를 복원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개선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 하기 위해선 뭔가 경제적인 당근책이라든가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게 중국은 뭘 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항상 매년 열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항상 그 결과를 나중에 보면은 뭔가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해요. 예. 그 선물 보따리를 준 거죠. 네. 그게 이제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결국은 뭔가 이제 일단은 그러니까 시진핑이 주도하는 잔치상에 김정은이 참여해서 도와준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보따리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유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동의했던 유엔 제재예요. 중국은 유엔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중국이 먼저 나서서 제재를 훼손시키거나 완화하는 조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식의 어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와 밀착한 거죠. 예. 러시아의 북한 인민의 많은 그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와 긴밀해졌지만은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중국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예. 그래서 아마도 이번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은 뭔가 또 경제 협력의 관계가 복원되고 진행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게 유엔 제재 결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북중러 연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중국이 그동안 북중러 연대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북중러 연대를 가장 기치를 내세우고 주장했던 거는 북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립점에 있어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전 대립 구도를 만들려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중국은 그러고 싶지 않아 했어요. 예, 중국은. 일단은 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북중러 연대라는 거를 추진할 그렇게 특별한 동기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협력한다 그래서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서 얻어낼 게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예. 단 오히려 거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고 북한은 계속 핵 미사일 도발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이 그들과 연대를 한다는 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소위 평화 애호 국가라고 하는 레토릭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은 항상 한 발 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미일 협력은 그걸 견고하게 만들어가는데 그 견인할 수 있는 기치를 내세우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예. 그거를 북중로에서 찾아본다면 북중로는 중국이 해야 돼요. 예. 근데 중국이 지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북중로 간의 연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어쨌든 시진핑이 두 정상을 초청해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행보이긴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결정적으로 북중로 연대로 간다고 우리가 조금 더 의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기회에 북중로 3국 정상 간에 회담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걸 봐서 네. 거기까지 가는 거는 중국이 좀 아직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한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모인 것에 그치고 있지 긴밀하게 협력하거나 정상회담을 하거나 그렇게 그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트럼프도 이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잖아요. 네, 예. 공모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이제 트럼프도 그걸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10월, 11월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약간의 서로 간에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전략적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불리 누가 이렇게 아주 그걸 금도를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의구심도 또 듭니다. 원래 전승절 행사에 우리 대통령도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안 가고 국회의장이 대신 가긴 했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간다라고 오케이 했다. 그럼 북중러 한이 같이 서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 사실은 예. 그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에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제 뭐 집권을 시작했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바로 이 행사에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초청하면서 중국 측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굉장히 원하잖아요. 예. 대화를 원하고 있는 그런 기회고 기억하시면 2018년에도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어떤 관계 물꼬를 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초청하고 싶어 하는 맥락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보였던 남북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예, 뭐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중국의 행사잖아요. 네. 예, 중국 입장에 중국의 행사인데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되고 중국의 행사인데 거기에 남북 정상회담 한다니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계속 그 좀 한국과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괜히 섣불리 그렇게 참석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참석을 대통령이 안 하기로 한 거는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남북 관계 개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관계가 숙성이 되고 뭔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는 남북 관계가 너무 소원해져 있어서 네, 좀 시간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미래를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GDP 규모가 자꾸 커질 거라고 국제사회에서 또는 국제기구에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GDP보다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보고서들도 많고요. 그리고 G7에 비해서 브릭스의 국가들의 그 경제 규모도 더 커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국력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해지면 이제 외교적인 노선도 좀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정책하면서 그 이후부터 거의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발전해가면서 중국의 외교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진화해 왔어요. 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확 꺾였잖아요. 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5% 정도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이 예상했던 그런 국력의 확장도 여의치 않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제의 정당성, 공산당 일당 체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체제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지금 약화돼 버린 거잖아요. 예. 경제가 후퇴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측면에서 대외적인 비용을 좀 줄여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적인 대외 전략을 하기는 물론 뭐 레토릭으로는 시진핑이 인류 운명 공동체
신형 대국 관계 굉장히 큰 대외 전략 비전을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중국이 경제 성장에 집중한 텐데 집중할 수 있는 대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 저비용의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 메시지 뉘앙스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중국이 원하는 그런 상황의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미국이에요. 네. 미국이 만약 계속 통상 뭐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발전을 압박하고 견제한다면은 거기서 중국이 계속 수세적 입장만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예. 특히 중국이 항상 주장하는 소위 핵심 이익이 있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대만 문제. 이런 문제는 이 경제 성장과 별거로 중국의 어떤 체제의 정통성 또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관련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만약에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중국이 이렇게 타협하거나 양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 어떤 제약이 따르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중국은 또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중국은 약간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과 가까워지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또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만 하더라도 좀 더 미국과는 이제 대척점에 있으면서 중국과 노선을 같이 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인도도 이번에 관세 두들겨 맞으면서 그러면 나는 뭐 이번에 상하이 협력기구에서의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의 힘을 키워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2기 집권하면서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지 중국이 1기 때와 비교해 보면은 트럼프의 공세에 굉장히 적절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우군들을 이제 확장시키는 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인 소위 뭐 일종의 경제 수단을 통한 매력 외교 뭐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전승절 행사 직전에 중국 천진에서 말씀하신 상하이 협력기구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인도 같은 나라들 참여해서 인도와 중국 관계는 또 사실 국경을 맞대고 국경 분쟁을 했던 경험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이게 손을 잡은 거죠. 예. 예. 그래서 SCO가 점점 그 브릭스와 합쳐져서 이게 중국과 이게 협력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대항하고 견제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떤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기반을 넓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진짜 복잡다기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세 속에서 우리 대통령과 중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한중 정상 통화인데요. 이 통화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짧은 통화이긴 했습니다. 짧은 통화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갔어요. 예, 그 시진핑 주석은 강조한 건 두 가지예요. 뭐 항상 하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는 이제 그 자유무역을 유지시켜야 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미국 그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자유무역이 훼손되고 있으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한국 입장에서도 우리와 연대해서 미국의 통상 압박에 같이 공동 대응하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핵심 이익을 존중하자.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공조하지 마라.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강한 요구를 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중국이 지켜볼 거고 우리도 대응에 모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그렇게 중국 편에 서서 미국과 대항하기도 어렵고 미국이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통한 대만 문제의 역할 확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한중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예. 대통령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한반도 안정을 위한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대통령실 발표한 그 문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들었지만은 자기는 이제 그걸 이게 표면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분히 북한을 의식해서 네네. 예, 그거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중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동상이몽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회복의 어떤 문제점 한계들이 있다. 이 문제를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외교 과제로 좀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매크로한 시각에서 외교 관계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궁금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반중 정서가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반중 정서가 높다는 거는 이미 여러 데이터 여론조사가 나와서 충분히 인지돼 있고 예. 파악되고 있는데 반대로 중국은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예. 예. 중국에서 그거를 잘 조사하지 않고 있고 발표하지도 예. 않고 있고. 근데 추론해서 우리가 싫다고 나빠한다는데 중국이 좋다고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은 우리만큼 그 혐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만큼 높지는 않은데 오히려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때는 중국 입장에선 배워야 될 모델이었기도 했고 예.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인데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게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한국을 추월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협력 대상의 주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도 북한과 못지않게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정도로 지금 약간 그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공개적으로는 우리도 중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시진핑 주석도 기회가 있으면 한중 관계는 때릴 때 있으면 중요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중요성의 성격은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중 정서가 높아진 겁니까? 그래요. 저도 그게 참 의아해요. 의아한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있는데 출발은 그 2016년에 사드 예. 배치로 인한 중국의 우리 경제적 강압.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예. 저는 좀 더 그걸 긴 맥락에서 보고 싶은데 사실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면 2000년대부터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요. 예. 2000년대부터라는 건 어떤 시점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국력이 역전돼요. 확. 그러니까 수교 초기에는 중국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죠. 네네. 우리가 지원해야 될, 네. 우리가 뭔가 좀 중국이 우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네네. 어느 순간에 한 십몇 년 만에 역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에 서로 변화된 그 어떤 역학 관계에 대한 수용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 중국이 왜 싫어 물어보면은 그 당시에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중국 사람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높아요. 예. 국력이 세졌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인상이 있었고 그것이 사드에서의 우리에 대한 강압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확인된 거고 그게 이제 누적된 거고요.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올해도 여론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예. 젊은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게 중국의 국민성의 행동이라고.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이거는 뭐 좀 구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다면 이거는 한중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가?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돌이켜 보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젊은이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네. 일본은 가지만은 네. 중국은 안 가게 됐어요. 그 그렇죠. 이후로. 네.
그래서 이 서로 교류와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도 있을 것 약간 같다. 오해나 아. 왜곡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무비자하면서 상하이 방문을 좀 많이 가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래서 갔다 온 친구들 얘기들은 저희 학생도 그렇고 가보니까 안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네. 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무비자가 서로 되면서 왕래가 잦아지면은 그 오해와 왜곡도 좀 풀리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게 굉장히 또 한 번에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가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예.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다음번 에이펙 행사의 개최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게 전례거든요. 예. 그래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한국 땅에서 한국 정상과 중국 정상과 미국 정상 거기다가 잘하면 또 혹시 김정은 그 위원장도 또 어떻게 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뭐랄까요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뭔가 앞으로의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계기예요. 시점으로 봐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아직 확답한 건 아니지만은 뭐 중국 지도자들이 항상 이제 그 미리 그렇게 발표하지 않아요. 전후 예. 일정을. 그래서 근데 뭐 전후 좌우 맥락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차기 의장국이기도 하고 해서 예. 또 매년 에이펙은 참석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예. 그래서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고 에이펙 열린 그 시점이 미중 양국이 통상 협상을 통상 분쟁을 유예시키는 것이 만료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중이 그 시점에서 뭔가 정상회담을 통하든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면 에이펙 계기로 좀 진행되면 좋겠다. 하지만 뭐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뭐 북경에서 만남이 있든지 어쨌든 그 전후 맥락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 연이어서 개최되고 그러면은 뭐 한반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되고 뭔가 조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계기에 뭐 국제사회의 새로운 어떤 그 역할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고요. 글쎄요 남북 간의 대화는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유보적이에요. 예, 일단은 아까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네. 얘기하는 것만큼 아마 뭐 북미 간의 모종의 어떤 이 아시아로 온 기회에 북미 간의 모종의 회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제 한국이 이제 조금 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정도만 해도 한반도에 지금 그 어떤 아까 얘기했던 북중러 한미라고 하는 그 냉전적 구도가 고착화되고 진행되는 걸 좀 저지시키면서 한반도에 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되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북한까지 어떤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